예, 이번 시간에 우리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교재 85페이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을 우리 세무사랑에서 정리하기 이전에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86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자,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은 근로계약, 즉 임원인 경우는 위임계약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해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로 다음의 소득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소득을 보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주주총회, 사원총회에서 받는 거,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돼서 받는 인정상여, 그 다음에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이나 대학원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근로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가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근로소득이죠. 이게 일반 직원들이 받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로소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과 종속적 지위라는 겁니다.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종속적 지위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라고 하면 오늘 할 일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8시간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내용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 그러니까 임원한테 퇴직금 주게 되면 한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퇴직금을 1억 원을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1억 원을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억 원 중에 법인세법상의 한도를 계산을 했는데 퇴직금에 해당되는 한도 내의 금액이 7천만 원이고요. 그러면 3천만 원이 초과가 되겠죠. 그죠? 퇴직금으로 3천만 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게 상여처분이 일어날 겁니다. 상여처분이 일어나면서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퇴직금이지만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1차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법인세법의 입장이고요. 자,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에서 인정된 이 7천만 원이 소득세법으로 넘어오면 소득세법에 또 한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도 내의 금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초과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퇴직소득이고 2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겠다라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퇴직금이 아닌 소득이 얼마였죠?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의 내용은 비용 인정 여부를 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의 내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퇴직소득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소득 구분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를 한번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퇴직금이 1억이었고요. 그죠? 세법상 한도, 정관이나 주총에 의한 금액 또는 없으면 법인세법상의 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게 7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7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이 초과됐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상여처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송금 인정된 금액 7천만 원이죠. 그죠? 7천만 원이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3년 총급여 연평균 금액의 10%의 근속연수 곱하기 3배수, 그 다음에 3년 총급여 연평균 금액의 10%의 20년 이후 근속연수의 2배수 계산한 금액이 아까 예를 든 게 5천만 원이었죠. 그죠?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됐죠.
2천만 원 초과된 이 부분을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도 초과 금액과 뒤에서 이야기한 한도 초과 금액이 전부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죠? 근로소득으로 해서 연말정산소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면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귀속 시기 관련되는 부분만 보시면 21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상에 처분 확정일은 22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과 관련되는 근로소득은 22년도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비록 21년 재무제표이지만 재무제표에서 나온 소득이지만 22년도 귀속으로 합니다. 잉여금 처분 확정일이 귀속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22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처분액은 처분 확정일이 23년도이기 때문에 23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다 보면 상단에 처분 예정일, 처분 확정일이 있는데 처분 예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귀속 시기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 적용 제외 여부가 되겠습니다. 4대 보험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실비 변상적 급여 중에 일직료, 숙직료, 여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8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회사에서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시외 출장 시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에 대해서 비과세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직원 출장 갈 때 실비 정산하는 회사가 있고요. 실비 정산하지 않고 정액으로 일당 얼마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서로 정산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출장 경비는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하면 월 합계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급여대장의 수당 등록증에 가면 여비라는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등록해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종업원의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이어야 됩니다. 자, 작년까지는 소유 차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임차 차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이어야 되고요. 이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됩니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되고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기억에 나오는 종업원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인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종업원 소유 차량 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무조건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공동 소유일 때 어떻게 되느냐? 홍길동이 왜 1인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 소유자의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 명의 소유자일 때도 비과세 적용해 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부 공동 명의일 때, 부부 공동 명의일 때 비과세 해줍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때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도 가능하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이륜 자동차도 비과세 적용 대상 차량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 소유 차량일 때
부부 공동 명의는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가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했고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다라고 하면 비과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비과세 어떻게 하느냐? 각각 다 비과세 줍니다. 두 사람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 소유 차량 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리스나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리스 차량을 출퇴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상용 시에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규정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과거에는 비과세가 됐습니다. 예규가 비과세가 됐는데 22년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도록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 렌트 차량 전부 포함입니다. 22년도부터는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 그런 경우에는 리스나 렌트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근데 리스나 렌트 계약서를 공동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은 원칙적으로 안 될 거고요. 부부 공동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인 명의의 차량은 불가능하고요. 공동 명의 차량이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 차량은 가능하고, 배우자 외의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이건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자, 본인 명의의 금융리스, 운용리스, 렌트 계약에 의한 차량 가능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종업원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서 갖고 확인하신 다음에 비과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사례 부분 보면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본인과 배우자 각각 수령했을 때 각각 20만 원씩 비과세 된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군데 이상에서 회사 근무하고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았다. 어떻게 할 거냐? A 회사와 B 회사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A 회사, B 회사 각각 비과세 받습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시내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시내 출장입니다. 시내 출장. 시내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무조건 과세로 바뀝니다. 무조건 과세가 되고요. 전액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시외 출장 여비를 정산하게 되면 시외 출장입니다. 시외 출장 여비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 보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 비과세 유지가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에 대한 출장 관련되는 업무 사용은 시내 출장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외는 20만 원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사대 또는 식사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내 급식으로 무상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가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됩니다. 사용자가 추가 부담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직원이 추가 부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무조건 밥은 비과세입니다.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내 급식을 하지 않고 점심값을 주면 어떻게 되냐?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10만 원까지 비과세, 10만 원 초과 금액은 과세합니다. 자, 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22년도까지 10만 원이고요. 23년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과세 규정이. 자, 회사가 구내 식당이 있으면 음식물을 제공하겠는데 구내 식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회사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해서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위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식권으로 하더라도 외부 식당하고 계약해서 식권으로 진행하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이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받으면 비과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회사 A 회사 B 회사에서 받으면 각각 비과세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대를 A 회사 B 회사에서 각각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합쳐서 10만 원만 비과세를 합니다. 합쳐서. 이거는 뭐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고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둘 다 점심을 준다라고 하면 A 회사에 가서 점심 먹고 다시 B 회사에 가서 또 점심을 먹냐? 그건 아니죠. 둘 중에 한 군데서 먹으면 안 먹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10만 원의 개념이 도출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식물만 제공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음식물과 식사대를 함께 제공하면 음식물은 비과세, 식대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과세입니다. 그리고 식사대, 즉 돈으로만 제공을 하면 10만 원 이하는 비과세, 10만 원 초과는 초과액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 식사대의 비과세 적용 범위를 보면 임원과 직원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 임원과 직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구분 없이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를 따집니다. 우리 기본공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 나이를 따질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대부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자녀 보육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시일 기준으로 따져서 6세 이하이면 그 해에는 전부 다 12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자녀 수에 따라서 월 10만 원 금액이 달라지느냐라는 건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 금액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1인을 기준으로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해 줍니다.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군데 이상의 근무지에서 중복 수령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녀 보육수당을 합한 금액,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분기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규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급 시점이 아닌 각 해당 월 급여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과거에는 지급 시점 기준으로 월 10만 원 비과세였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치를 10만 원씩 3개월치를 석 달치를 한꺼번에 30만 원 지급하면 3개월 분에 대한 30만 원이니까 각 월 10만 원이죠. 그래서 각 월별로 10만 원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예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예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출산보육수당을 분기별 일괄 지급 시에 비과세 적용 방법이라고 해서 당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던 예규, 2007년도 예규가 있습니다. 해석을 했지만 21년도 1월 달에 세법 해석 사례 정비를 통해서 관련 예규를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보육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각각 해당 월에 급여를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라고 해서 과거 97년도에 나온 예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육수당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지금은 매월 10만 원씩 비과세 받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등 비과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직종이 되겠죠. 그죠? 공장,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관련 종사자, 그 다음에 업에 영위하고 있는 자, 고용된 자, 그 다음에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자, 뭐 이런 사람들, 단순 노무직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21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사업자 요건이 없습니다. 자, 이런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32 미만 과세표준 5억 이하 이런 회사에 근무해야만 된다라고 했던 이런 요건들은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급여 수준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되고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월정액 급여는 매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차감하고요. 실비 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차감해서 월정액 급여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 매월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명세서 있을 겁니다. 급여 명세서에 보면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상여 각종 수당들 쭉 있죠. 그 항목들이 1년 12달 매달 받는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월정액 급여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금액은 변동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포함을 시키시고요. 그런데 12번 받지 않고 11번, 10번, 9번 뭐 이렇게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빼시면 돼요. 다 제외를 하고요.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딱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비, 자가운전,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대나 자녀 보육수당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닙니다. 그건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 급여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택 제공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제외를 합니다. 그건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따지는데 그걸 넣고 판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제외하고 계산한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이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용근로자 등의 비과세 요건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용근로자도 생산직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일용근로자하고 상용근로자하고의 그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일단은 직종 요건은 동일합니다. 일용근로자든 상용근로자든 생산직이라든가 단순 노무직은 동일합니다. 자, 월정액하고 직전연도 총급여 있죠. 요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일용근로자는 월정액 급여나 직전연도 총급여는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직종만 맞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 요건, 직전연도 총급여 요건 둘 다 갖춰야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월정액 급여 및 직전연도 총급여와 상관없이 생산직 등 직종 요건만 충족하면 연장 등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월정액 급여 계산에 대한 부분 내용 나와 있죠. 제가 급여 명세서 관련해서 뭐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고 하면 성과급, 수당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12달 안 받는 것들은 12번 안 받는 것들은 전부 제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비과세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연 240만 원 이하입니다. 연 24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나누기 12하게 되면 매월 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매월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매월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연장 근로수당이 어떤 달은 50만 원 나왔고 어떤 달은 제로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합쳐서 1년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되는 거면 과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택배 상하차 관련되는 부분도
단순 노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예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국외 근로소득은 국외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기타 국외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 2가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외 근로소득자의 비과세 항목별 중복 여부가 되겠는데요. 자, 근로소득자가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면 각각 다 비과세가 되죠. 국외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그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월 1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식대 비과세 적용받는 거 있다면 식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적용받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있다면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과세 항목별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비과세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항목별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사례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외국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급여 자료 입력하는 부분들 나옵니다. 그 사례에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월 국외 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비과세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 부족액이 나오겠죠. 그 부분은 이월되느냐 하는 건데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냥 소멸입니다. 그냥 소멸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때 건설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 현장과 직접 관련되는 업종만 되느냐, 아니면 건설 업종과 관련해서 옆에 보조 역할을 하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사무직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식당 관련되는 쪽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쪽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 예규는 건설 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300만 원 비과세, 나머지는 100만 원 비과세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예규를 수정을 했습니다. 국외 등의 건설 현장에서 조리,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인검사원, 공인검사감독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도 포함해서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국외 건설 등 현장에 대해서 현장 본연의 업무를 하는 사람과 현장 지원을 위한 간접 업무를 하는 사람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야 라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앞에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분해서 본연의 업무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지원 업무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걸로 했다라는 겁니다. 학자금 비과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 교육기관 범위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이런 부분, 이런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고 납부한 학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를 보면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훈련 기간 이상으로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게 되면 비과세 학자금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도 해주고 나중에 교육비 세액 공제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죠.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비과세 학자금에는 대학원에 납입하는 학자금, 출자 임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 MBA 과정에 납입하는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출자 임원도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되지 않는 학자금, 사설의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자치회비, 교재비, 자녀학자금, 학비 보조금, 연수비 뭐 이런 부분들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방명보상금 비과세됩니다. 자, 대표이사가 직무발명보상금 받는 거 이것도 비과세 되느냐라는 건데 대표이사가 받는 부분도 적용이 됩니다. 임원이 받는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이 되느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입니다. 요 요건만 맞으면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보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인 임원, 사용인입니다. 이런 근로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고용 당시에 국내 거주 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일용 근로자 제외됩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낼 때 일반 거주자가 내는 세금 연말정산 방식으로 해서 세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다 귀찮고 그냥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일 세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근로 제공일부터 5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세율. 단일 세율은 19%입니다. 19%고요.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하고 종합소득 계산 시에 단일 세율 적용한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19%로 그냥 분리과세로 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되는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받기 전 금액의 총 19%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에 최근에 이제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죠.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복리후생적 급여와 관련되는 부분, 즉 사택 제공이익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근로소득 자체가 아니었어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었는데 이걸 과세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으로 포함을 시켰고 비과세 항목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포함이 됐는데 비과세 항목으로 바뀌면 일반 근로자는 세액에 영향이 없어요. 그죠?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를 적용 못 받죠.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 특례 적용 시에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 유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과세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 선택 시에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 즉 단일 세율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건데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한 1억 5천 전후로 따지시면 돼요. 1억 5천 이하면 연말정산 방식이 19% 적용하는 것보다 조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1억 5천 초가 되게 되면 단일 세율 적용 방식이 유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억 5천 전후로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 세율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방식을 선택했을 때 이 방법을 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경정청구에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 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공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되 비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차한 회사가 회사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종업원이 임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주택이 사택에 해당되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사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일부라도 부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규들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사용자 소유주택을 종업원이 무상으로, 사용자 소유주택입니다. 그죠? 소유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국민주택 규모 초과 여부 안 따집니다. 소유주택을 저가로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임차한 주택을 저가로, 임차한 주택을 전액 제공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임차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 적용 못 받습니다. 자, 주택이 아닌 호텔 같은 경우 적용 못 받습니다. 사용자가 해외에서 사택을 임차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해외에서 하는 것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국외 따지지 않는다, 면적 따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해외에서 사택을 임차해서 종업원한테 무상으로 주긴 하는데 거기에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봐서 비과세가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을 회사에서 빌려주게 되면 비과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이자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자,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라고 해서 공무원이 받는 상금 부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보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보험 관련되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보험은 보험회사에다 내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보험료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 만들 때, 분개할 때 보면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 용어가 같다 보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험회사에 내는 건 전부 다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이고요,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크게 구분하면 회사가 보험료 내는데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하고 법인인 경우하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임직원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보험은 수익자가 보험료 내고 받아가야 돼요. 보험금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보험료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저축성 보험인데 수익자가 임직원이다, 보험료는 회사에서 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그 임직원한테 월급 줘갖고 그 임직원이 보험료 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일반 보장성 보험은 똑같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 즉 직원의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이나 뭐 이런 걸 가입을 회사에서 납입해줬다, 직원한테 월급 줘서 직원이 납입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단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보험료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7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체 보장성 보험은 어떤 혜택 수준이기 때문에 연보험료 70만 원 넘는 상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례 2번의 경우에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법인이면 자, 저축성 보험 납입하면 예금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납입 시에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기타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산 처리하고요. 보험금 수령했을 때 자산과 상계한 후에 손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 납입 시에 비용 처리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납입할 때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보험금 수령하면 나중에 보험 사고 나서 보험금 수령하면 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과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습니다.